부정부패 일속, 국가기강 세우기. 주원장이 탁발성으로서 그리고 홍건적으로 살면서 이 탐관오리한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치를 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원장한테 버려야 될 사람으로서 이 탐관오리,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원장이 버려야 할 사람들, 그의 데스노트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료, 여기에는 공신도 있습니다. 주원장과 중원을 누비면서 명나라를 세웠던 그 공신도 데스노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오만하고 거만하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관료 혹은 공신, 역시 데스노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은 많은 재물과 관리를 탐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원장의 데스노트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황제 주원장, 이 주원장은 어떤 사람들을 버렸을까요? 명청대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청나라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명나라는 278년, 또 7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했던 왕조였는데요. 이 초대 황제였던 주원장, 토대를 잘 닦아 놓았겠죠. 홍무제 주원장의 새로운 국가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국가 비전이 홍무제의 머릿속에 있을까요? 보통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홍무제 주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홍무는 당시 주원장 이 시기 때 명나라의 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자신의 황제 시호로 삼았죠. 이 홍무제 주원장의 새로운 국가 비전은 바로 한족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주원장은 그의 세력 근거지였던 이 난지, 남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역을 도읍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죠. 이 원나라 때 힘을 떨치지 못했던 유학을 다시 숭상하게 만들었고요. 나라 이름을 대명 혹은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를 계승한다라는 국가 비전을 만들어내죠. 한족의 나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가장 역점을 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정부패 일속, 국가기강 세우기. 주원장이 탁발성으로서 그리고 홍건적으로 살면서 이 탐관오리한테 뼈에 사무칠 정도로 치를 떨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원장한테 버려야 될 사람으로서 이 탐관오리,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관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원장이 버려야 할 사람들, 그의 데스노트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부정부패한 관료, 여기에는 공신도 있습니다. 주원장과 중원을 누비면서 명나라를 세웠던 그 공신도 데스노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두 번째, 오만하고 거만하게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관료 혹은 공신, 역시 데스노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은 많은 재물과 관리를 탐하는 관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주원장의 데스노트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노트를 해결할 인물, 이 숙제를 해결할 인물들은 바로 금이 소속의 사람들이었죠. 홍무제의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의 같은 경우는 관리들의 집이라든지 관리들이 잘 가는 술집이라든지 그의 이웃이라든지 그의 동네라든지 그가 잘 만나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찰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우리가 CCTV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도청 도구를 사용해서 사찰을 하는데 과거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찰을 했냐 하면 잘 듣고 기록하고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금의 이가 그것의 최선봉에 있었다는 거죠. 주원장이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 방법, 바로 관료들을 두렵게 하랍니다. 어떻게 두렵게 했을까요? 능지처참이라든지 끔찍하죠? 성기를 자르는 거, 궁령이라는 형벌을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피, 그리고 진초라는 형벌이 있는데요. 진초라는 형벌은 죄인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 풀을 채워서 인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그리고 다른 관료들한테 본보기로 삼아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백성들을 착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관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관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려고 했던 인물이 주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주원장의 치세 때 생겨났던 형벌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벌도 굉장히 특별한 형벌이라고 보이는데요. 호유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호유용도 있고 호유랑도 있는데요. 이 호유랑은 굉장히 간지럽힘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원장이 너 진짜 간지러워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숲속에 모기가 많은 숲속에다가 이 호유랑을 발가벗긴 상태로 메워놓았다는 거죠. 발가벗긴 상태로 메워놓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모기떼들이 이 호유랑한테 달려들었겠죠. 앞에 보이는 이 모습 그대로 호유랑은 간지러움에 참다 못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주원장 치세 때 가장 유명한 옥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람지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명나라 초기 때 호유용, 이 사람들 역시 공신 중에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명나라 승상까지 올라갔던 인물이 호유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옥이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이 호자와 남자를 따서 호람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호유용과 남옥은 왜 이렇게 참혹한 옥사를 겪었을까요? 이 호유용도 공신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권력을 쥐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주원장의 상소문을 먼저 읽는, 그러니까 주원장을 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먼저 결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백성에 군림하려고 했던 이 호유용도 주원장의 숙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서달이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제가 중국사를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한신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한신이 공을 세워가지고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한신의 역할이 바로 명나라 때 서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달 장군 때문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아주 수월하게 건국할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이 서달입니다. 이 서달은 역시 용모에 휘말려 가지고요. 주원장이 서달한테 이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서달은 전쟁에서 종기라는 피부병을 얻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피부병이 걸렸을 때 닭고기라든지 오리고기 드시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서달한테 주원장이 거위고기와 술을 하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달은 이런 생각을 하셨죠. 황제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그래서 주원장이 하사한 거위고기를 먹고 며칠 뒤에 서달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원장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공신, 측근조차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었거나 반란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아주 철저하게 엄단을 했다는 거죠. 주원장 30년 재위 기간 동안 주원장은 10만여 명의 공신, 군인, 대신, 관료를 숙청했습니다. 거의 명나라판 스탈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명태조 주원장한테도 생각이 다 있었다는 거죠. 아침에 어떤 자들을 처형하면 저녁에 다른 자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내가 저녁에 이 자들을 처형하면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위법행위가 판을 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주원장이 이 숙청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매일 아침 입궐할 때 처자식과 눈물로 이별을 고하고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면 다시 서로 기뻐하며 이로써 또 하루를 살았다고 하였다. 자, 눈물겹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되는 게 가장 빨리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시기가 바로 주원장의 치세였거든요. 그런데 주원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신 중에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장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요. 주원장을 홍건적으로 인도했던 탕화인데요. 이 탕화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공신들이 그 숙청의 덫에 걸렸을 때 탕화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탕화는
주원장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원장한테 이름 상소를 올립니다. 폐하. 신이 그동안 폐하를 모시고 전쟁터를 누빈 지 수십 년. 이제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신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군대를 지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묘자리나 찾아보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도록 윤호해 주십시오. 탕화의 묘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276년 명나라 이왕조의 토대를 마련했던 주원장표 개혁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명나라 같은 경우는 건국의 주체 세력이 홍건적이었죠.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족해집니까? 엘리트 군단이 부족해지죠. 당연히 주원장은 문신을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신을 길러내는 학교를 전국 방방곡곡 건립하죠. 그리고 대명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의 법전들도 이 대명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명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이 이 대명률에 다 녹아 있습니다. 대명률에 보면은 승상제도를 폐지를 했는데요. 아까 승상이었던 호유용이 있죠. 이 반란에 연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재상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원장은 자신의 수많은 왕자들을 지방의 제후로 다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명을 받은 이 황자들이 지방을 다스리는 직접 통치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황자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이죠. 베이징입니다. 여기에는 연왕 주체가 이 지역의 제후였는데요. 이 연왕 주체는 명나라 3대 황제가 됩니다. 나중에 영락제가 되는 인물이었죠. 이 영락제의 주체는 마황우와 주원장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원장에 대한 종합평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주원장은 권세 있고 돈 많은 세도가나 탐관 오리들에게는 도적이었으며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는 호벌이었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성년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원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